네. 그러면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우성보다 정영진이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니까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론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보신 분들은 예. 정우성 씨도 오래 보셨겠죠. 20년 이상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진정성 뭐 여러 면에서 또 뭐 외모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우성 씨는 좀 질리는 얼굴이잖아요. 이게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근데 정프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봐도 그 단기 유동성이 확대돼서 제가 미쳤나 봐요.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은 게 아닐까요? 네. 정말 이렇게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네. 다우존스가 한 0.5%, 나스닥이 1.5%, S&P가 한 0.9% 올랐는데요. 네.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뉴욕 증시 하는 사람들 좀 뉴욕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팔아야 되나라고 머뭇거리다가 타이밍 놓쳐갖고 올랐다고. 고민하다가 잘 됐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고 팔까 말까 하다가 올랐네.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 또 오르고. 사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증시는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냥 맨날 그 증시 격언처럼 약간 공포를 타고 주가는 상승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좀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던 거는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한 뉴스인데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뉴스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요? 저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군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유가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 결국 이제 그건 설문조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 같으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 미래에도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굉장히 예민한 경향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 뉴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이번 주가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는 약간의 이렇게 뭐 빌드업하는 느낌 있잖아요.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다음 소비자 물가 나오고 생산자 물가 나오고 그다음에 FOMC.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빌드업을 쫙 하면서 FOMC에서 딱 찍어주는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FOMC에서 그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뭐 딱 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냥 뉴스를 한 번씩 그냥 살펴보시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보통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데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전월보다 0.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게 2021년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 근데 네. 본격적으로 2021년 5월에 물가가 쫙쫙 오르기 시작한 것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4.1이라는 숫자가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예. CPI 예상치도 지금 4.1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CPI 수치랑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할 때 설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4.1%인 거고 예. 아마 내일 발표인가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발표되는 CPI 미국 소비자 지수죠, 그게 아마. 예. 소비자 물가 지수. 그거는 이제 대략 지금 시장에서는 4.1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인플레이션 예상치하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왜냐면 숫자가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거랑은 내일 발표된 그거랑은 좀 다른. 요건 이제 설문조사 결과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왔느냐에 대한 확정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런데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선행한다라는 좀 경향이 좀 보여서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2.7%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그 매월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전월에 집계한 것보다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는 좀 낮은데 중장기는 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1%, 2% 정도를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로 잡아요. 근데 이것도 참 격세지감인 게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2% 언더로 안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네, 기대하는 게. 근데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0%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제 2%로 어떻게 올릴까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데도 이게 뭐 이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 보면 참 야, 이게 참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집값이 좀 잘 안 잡힐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은 1년 뒤에도 한 2.6%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됐는데 4월에는 한 2.5%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집값 생각보다 안 잡히는구나. 그리고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집값 상승 전망치는 한 4개월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김프로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그러니까 뭐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은 잘 안 올라가는 안 내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참 김한진 박사님한테 좀 꼬치꼬치 좀 캐물어야 꼬치꼬치 될 필요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탄탄한데 이것도 되게 엇갈린 얘기가 좀 나와요. 1년 후에 소득 증가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에 대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좀 거기 좀 약하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잘릴 것 같냐라는 응답은 좀 더 적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서 이게 지금 뭐 공지사항으로 나왔는데 CPI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이게 나온다고 얘기 나왔는데 이게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 반쯤. 예. 네, 아마. 한국 시간 미국 시간 이것 때문에 조금 네. 예. 뭐 여튼 오늘 밤에 우리 시각으로 발표가 됩니다. 예. 네, 내일 아니고요. 오늘 뭔가 이렇게 논란이 많네요. 예민하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장도 좋은데 이렇게 다들 예민하신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유가 관련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좀 낮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 그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4.4% 떨어져도 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70% 초반 나오는 것도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67달러가 나왔고요. 브렌트유도 한 71달러 나와서 2021년 말 이후에 최저치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 뭐 유가를 어떻게 올리겠다. 그 당시에 이제 사우디 그 장관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유가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급이나 수요 단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원유를 좀 유럽에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좀 이거를 좀 밀어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제 전해드렸던 이란이 좀 사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란의 그 원유 공급이 좀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수요가 중국 쪽 수요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면서 유가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서 예상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양상이 좀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 인플레이션 4.1%라는 수치. 이게 약간 좀 선행성 있는 그런 예. 지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도 우리의 희망 고문 중에 하나인데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네. 우리 상저하고에서 하고가 얼마나 고냐. 그거에 대한 기대가 결국은 이제 수출하고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하고 반도체라는 건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와 인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지표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6월 한 초순 지표, 열흘짜리 지표인데 무역 적자가 15개월 만에 최소치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우리는 뭐 무역 적자라는 걸 별로 얘기를 써본 적도 없는데 네. 15개월 만에 최소치 뭐 그래도 무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6월 초순까지 수출이 그 조업일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원래 열흘짜리 지표는 좀 조업일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어쨌든 1년 전보다 한 1% 가량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 물론 핵심 부분인 반도체라든지 대중 수출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살짝 올랐습니다. 1.2% 가량 올랐는데 이게 그 지난 2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좀 수출액이 증가한 모습이 됐어요. 물론 조업일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반도체가 1년 전보다 이제 31%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한번 같이 잠시만요. 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반도체는 여전히 31%가 줄었는데 자동차가 여전히 좋습니다. 1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 6월 대비. 초 열흘 대비 줄은 거예요. 예, 반도체는 여전히. 예. 그래도 뭐 이전에 뭐 40% 숫자 나오다가 30% 줄은 거를 뭐 감지덕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목한이 많이 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수출 무역 적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137%로 높게 나타났고 석유 제품이나 철강 제품이 다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그 중국 수출하고 관련 있는 수치들이에요. 네, 조선 괜찮고. 예, 조선이 161%. 얼마 전에 엄경화 의원 나오셨죠. 예, 나오셔서 좀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나왔죠. 그러니까 선박은 이게 그 단기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게 배 한 번 나가면은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161%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부품은 이제 자동차하고 보통 같이 가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 미국에 수출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돈 많이 버셨더라고요. 많이 벌었어요. 예. 뭔가 이게 공급적인 문제도 있고 차도 많이 팔리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차를 또 잘 안 사게 되면 또 이게 부품 더 많이 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들에 대한 품목들이 좀 괜찮게 나왔고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10.9% 감소.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전에 한 30%씩 감소했었던 거에 비하면은 10%대 감소폭은 조금 그 감소폭이 좀 줄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좀 한국에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한 50% 가까이 수출이 줄었는데 이것도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또한 6.9% 늘었고 유럽연합은 26%. 이것도 제가 이거 숫자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이 선박 쪽 수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액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의 수입이 좀 미친 영향도 꽤 커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우리나라 무역 적자 폭을 감소시키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 무역 적자는 21억 200만 달러로 작년 5월 이후에 최소를 기록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우리한테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그 턴어라운드 시키려면 결국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반도체 중국만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결국 중국하고 반도체에서 나타나게 될 건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무역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산업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와서 보고 있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반도체의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까지 지대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때 어떤 산업들이 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 김현철 교수님 김현철 교수 나오신 일본 전문가시죠? 방송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좀
장기 저성장 가는 거 아니냐. 뭐 사실상 이미 장기 저성장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지표가 나타나는 거에 제일 그 대표적인 숫자가 중국 교육과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으려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가야 될 때 어떤 분야가 되는지 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철 교수의 지난 주말에 올라간 그 영상 우리 나라가 이제 장기 저성장 일본의 모습 혹시 따라가는 건 아닌가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기회는 어디에 있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인가 뭐 이런 것들 아마 분석해 놓은 영상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서 먹는 프랑스 레스토랑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서서갈비 이제 끝났죠. 서서 프랑스. 예, 서서 저 뭐야 달팽이 요리 서서 달팽이 요리 그런 거 이제 드실 때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그게 우리한테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게 그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우리 그 저성장 경제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나가는 방법 이제 알려주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말고 이제 저성장 돌파는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성장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관련해서 좀 그 뉴스 분석하다가 야권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 깐도리 있잖아요. 50원. 깐도리 아이스크림? 네. 50원짜리. 네. 그거를 이제 30년 장기 저성장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그 깐도리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지금도 만약에 50원이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참 일본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30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세계 경제 규모 3위.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딴 나라들은 뭐 한 거야? 3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3위를 물론 이제 예전엔 중국보다 더 위에였습니다만 여튼 그래봐야 뭐 한 단계 떨어진 건데 대단한 어쨌든 저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렇게 따라잡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요새 유통업계에 굉장히 큰 싸움 벌어졌습니다. 유통업계.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최강자가 된 쿠팡과 식품업계의 최강자인 CJ 제일제당. 여기가 이제 큰 싸움이 좀 벌어졌는데 이게 사실 작년 말부터 CJ 제일제당하고 쿠팡하고 이게 햇반을 얼마에 납품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움이 좀 있었어요. 유통업체하고 식품업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유통하고 식품이 싸운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과 둘이 싸우면 유통. 저도 왠지 유통이 이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 기분이 좀 드는데 쿠팡에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냈어요. 지금 같이 보시면은 대기업 빠지니 대박난 즉석밥 중소 식품업체. 그래서 햇반 안 팔았더니 중소 즉석밥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어디요 저희가? UPC, 시아스, 찬미푸드, CL푸드, 미트리. 이 이름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우리가 즉석밥이라 그러면 다 햇반 아니면 저 오뚜기밥. 오뚜기밥 이런 거 생각하는데 햇반이 지금 이제 쿠팡에다 물건을 안 집어넣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햇반 못 사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쿠팡은 직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CJ한테 물건을 직접 쿠팡이 사서 로켓 배송을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는 살 수 있지만 쿠팡 거나 못 사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저 있잖아요. 뭐 야 너네 햇반 없으면은 물건 팔기 힘들 걸. 라고 이제 CJ에서 얘기를 하니까 쿠팡에서 야 니네 빠지니까 질 좋은 중소기업들이 더 잘 되더라. 야 니네 브랜드 빨이야. 브랜드 없어도 맛있는 햇반 잘 팔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냈어요. 그러면서 쿠팡이 국내 식품 시장에서 수십 년간 독점 체제를 구축하던 독과점 식품 기업의 제품이 쿠팡에 사라지면서 중소 중견 기업의 제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반 제가 지금 이제 쿠팡에서 검색해봤는데 햇반도 나오긴 나오는데 햇반은 다 한 이틀 이상 걸리고 배송이. 그거는 이제 오픈마켓에 다른 상공인들이 파는 거죠. 그리고 쿠팡 뭐 무슨 저 바로 로켓 배송되는 것들은 진짜 다 그 무슨 곰곰 소중한 잡곡밥 뭐 이런 거네. 종근당 건강 곤약밥 칼로리 반 귀리 곤약밥.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즉석밥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의 점유율이 한 60%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즉석밥 다른 거 먹어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던데. 지금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초반에 나왔을 때는 초반에 햇반 있고 그다음에 딴 애들 있었을 땐 그때는 약간 차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이 제일제당에 대해서 약종의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도 지금 그러면은 야 쿠팡 빼고 유통업체 다 우리 편.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요것도 보면은 로고나 슬로건에서 뭐 제일제당 이마트, 뭐 제일제당 G마켓 요런 그 로고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통업체하고는 우리가 이런 마케팅 캠페인을 같이 할 거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마켓하고도 하고 뭐 제일제당 SSG도 하고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요렇게 이제 슬로건도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뭐 이벤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일제당 이마트, 제일제당 SSG, G마켓.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보통 만드는 업체하고 파는 업체는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쿠팡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신세계 계열에 있는 요런 마케팅을 할 거예요라고 발표한 게 있고 또 마켓컬리하고도 이제 컬리 온리 라는 제품을 따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컬리하고 쿠팡, 그러니까 쿠팡하고 이제 컬리가 이제 새벽 배송으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컬리한테만 요런 거 해줄게. 이런 식의 마케팅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도착 보장 전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로켓 배송이 이제 쿠팡의 가장 큰 강점이니까 네이버에서 딱 그 도착을 몇 시까지 해주는 그런 전문관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입점을 해서 딱 시간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또 그 CJ 제일제당과 네이버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다가 티몬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CJ가 파는 그런 뭐 갈비탕이나 뭐 쿠키 아니면 뭐 만두, 뭐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것들을 다 먹어볼 수 있는 행사를 또 하고 거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집으로 배송까지 되는 이런 거를 또 티몬이랑 또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은품도 막 삼계탕도 주고 뭐 뿌띠첼도 주고 뭐 맛밤도 주고 막 이러면서 마케팅을 하는데 쿠팡이랑은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팀원도 지금 열심히 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몬이랑 또 CJ 제일제당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이제 납품 마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가지고 해서 이제 그 CJ 제일제당이랑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식품 기업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 기업이 좀 갈등을 빚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마진율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뭐 네가 마진율이 몇 프로다. 뭐 우리가 뭐 제때 납품을 했네 안 했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 산업과 식품 산업,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산업의 어떤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지도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 예, 지금 싸우는 이유 좀 가르쳐 달라라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얼마에 납품하느냐의 문제죠. 그렇겠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파는 게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러면 CJ에서 뭐 800원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쿠팡이 200원 버는 거고, 900원에 납품을 하면은 쿠팡이 100원 버는 거고, 대신 뭐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납품을 해야 자기들이 좀 더 비싸게 납품을 해야 마진이 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행사가 또 벌어지면 의외로 소비자들은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벤트 많이 하고 쿠폰 많이 쏘고 쿠폰 많이 주고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과 CJ의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유통이 어느 한 회사가 이제 거의 독점처럼 가버리면 사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그렇죠. 게임이 끝나고 나면 할인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햇반이라는 브랜드에 숨겨져 있던 즉석밥 회사들이 또 요럴 때 또 부각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업체들이 예를 들어 PB 브랜드라고 불리는 게 그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자체 브랜드지 그 물건 만드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럴 때 대기업들 좀 싸우는 와중에 이렇게 좀 이런 중소업체들도 좀 더 시장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즉석밥도 사실 야 진짜 시장 많이 커졌네요, 그죠? 그죠. 즉석밥이 처음 나왔을 때 야 밥을 왜 사 먹냐고. 아 집에서 압력밥솥 이렇게 좋은데. 예. 야 근데 진짜 자취생들 뭐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뭐 그냥 부부 맞벌이 부부라도 햇반 같은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즉석밥. 그러니까 저희 집도 햇반을 좀 사놓긴 하는데 뭔가 제가 이제 햇반 해 먹을 때 약간 좀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밥은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을 제때 안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거의 예전에 그 엄마가 이렇게 밥 안 해주고 햇반 데워 먹어라 그러면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니 뭐 햇반 뭐 즉석밥 맛있죠. 난 좋던데.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 또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그 전자레인지 맨 처음 딱 열을 때 그때 살짝 그 약간 유쾌하지 않은 냄새는 살짝 납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그거 살짝 빠지고 나면 그럼 뭐 맛있더라고요. 어지간한 밥보다 더 맛있던데 요즘은 식당이 공깃밥 좀 이렇게 맛없는. 식당. 저 엄마 속상할 뻔했습니다. 식당에 뭐 공깃밥 보면 좀 이렇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좀 쌀 안 좋은 거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즉석밥이 낫더라. 지금 이너피스님이 되게 냉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좀 인사이트 패부를 찌르는. 뭐죠? 밥을 안 하는 사람이 햇반을 싫어한다. 밥을 안 하는 사람이 먹기만 하는 사람이 먹기만 하는 사람이 밥을 하는 사람은 햇반 좋아하시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은근히 비싸요. 하나야 편의점에서 한 2,000원씩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한 공기에 2,000원이니까 은근히 비쌉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고요.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